우리 은하 안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약 600억 개의 생명 가능 행성이 우리 은하에 최소한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우리 은하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문명을 우주에까지 확장한 종족이라면 굳이 지구 같은 것에 욕심낼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인가요? 나왔던 때가 신사임당이 사실 몰랐어요. 신사임당 되게 이름이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신사임당이 이제 5만 원짜리에 있는 그 분을 말하는 것인가? 혹시 경제 채널인가? 근데 왜 과학 얘기를 하자 그러지? 이제 과학이 뭐 경제지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신사임당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대에 살았던 메가네우라가 잠자리의 조상이 맞나요? 메가는 크다는 뜻이고 네오라는 그 신경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날개에 급이 가 있는데 마치 신경이 펼쳐진 것처럼 보여서 메가네오라라고 불렀는데요. 3억 년 전 석탄기 후기에 살았던 곤충입니다. 날개를 펼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cm의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았던 곤충 중에 가장 커다란, 하늘을 나는 곤충 중에 가장 커다란 곤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가네오라는 그 이미 멸종한 메가니소프테라 목이에요. 종속과목 강문기 할 때 그 목의 이름이 메가니소프테라예요. 현생 잠자리하고는 전혀 다른 계통입니다. 현생 잠자리와 메가네우라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조상이 모두 오도나토프테라예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내려왔죠. 메가네우라가 현생 잠자리 조상은 아니에요. 같은 조상에서 갈라섰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주 친척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메가네우라가 현생 잠자리의 곤충은 아니다입니다. 잠자리의 사냥 성공률이 95%나 되는 능력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 눈이죠. 그러니까 봐야지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시야를 갖고 있는 복합 아니에요. 복합 콤플렉스 아이란 말이에요. 겹눈이, 여기 겹눈이 두 개가 커다란 게 있고요. 혼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겹눈은 3만 개의 난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겹눈이 양쪽에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각각의 3만 개의 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눈이 각각의 빛을 감지하고 모자이크처럼 뇌에 상을 맺혀줍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다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20m 떨어져 있는 작은 움직임도 다 눈치채는 거예요. 그것도 360도 보죠.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시각 정보를 초당 수백 프레임씩 처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볼 때도 24프레임, 36프레임이잖아요. 수백 프레임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 혼눈은 여기 있는 세 개의 혼눈이 있잖아요. 혼눈은 시각 정보를 운동 중추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빠르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잘 봤는데 어떻게 더 잘 날아가야 되잖아요. 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공중 정지에, 그러니까 호버링이라고 하잖아요. 헬리콥터가 가만히 서 있죠. 다른 새들은 서 있지 못해요. 그냥 가야 돼요. 다른 곤충들은. 근데 공중에 정지도 하고 아주 급격한 방향 전환 능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쌍의 날개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가 있는데 네 개가 각기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드론 보면 어떻게 드론이 날개가 여러 개, 네 개, 여섯 개인데 그 프로펠러가 각기 다 따로따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호버링이 가능한 거거든요. 잠자리도 네 개의 날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호버링도 되고 급회전하고 심지어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먹잇감을 정확히 조준하고 날아다니는 곤충을 낚아채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죠. 근데 무서워. 빨리 잘 보고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다른 곤충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비행 사격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비행기 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를 보고 내가 어디쯤 쏴야겠다 가지고 그 앞에 쏘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자리는 그런 식으로 조준을 해요. 예측 조준이라고 합니다. 먹잇감의 위치와 그 속도를 분석해서 장차 몇 초 후에 어디에 있을지를 예측하고 그 위치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 신경 처리를 하고 근육 반응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신경 전달 속도가 있어요. 거기다가 잘 봤어? 빨리 방향도 바꿔 정확히 조준돼서 날아갔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때 다리에 기가 막힌 장치가 있어요. 다리에 가시가 많이 있어요. 가시 같은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날아다니는 먹이를 딱 공중에 낚아채잖아요. 놓치지 않아요. 마치 공중에 그물을 뿌린 것처럼 아니면 소쿠리로 탁 담은 것처럼 정확하게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의 사냥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가장 빠른 동물 치타 있잖아요. 치타의 성공률은 매우 높아요. 60%나 됩니다. 근데 사자는 빠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무리 사냥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높아요.
사냥 성공률이 30%에 달해요. 그런데 뭐 무리 사냥하는데 전략적인 무리 사냥하는 동물이 있어요. 늑대예요. 사자는 전략적이지 않아. 저기 먹이가 있어. 야 우리 가서 잡아먹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늑대는 전략적으로 가요. 그냥 당장 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쟤네가 어디 쉬겠구나. 저의 먹잇감의 동태를 잘 파악한 다음에 우리는 너는 이쪽에서 가. 너는 이쪽에서 가. 이제 전략을 짜서 사냥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자보다는 조금 높은데 40%예요. 근데 놀라운 동물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그 백상아리 사냥 성공률이 50%쯤 됩니다. 미국에서만 고양이한테 잡히는 새가 수억 마리입니다. 고양이는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가요? 많이 보잖아요. 뱀이 고양이한테 한 방에 가잖아요. 엄청나게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을까? 요즘이야 뭐 사냥 성공률을 못하지만 구석기 때 사람들, 수렵 채취하던 사람들, 직업이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사냥꾼이었던 구석기 시대 인간도 사냥 성공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20%, 가장 빠른 치타는 60%. 그런데 잠자리는 무려 95%나 되는 거죠. 왜 그래? 공중에서 추적할 수 있고 예측 조준을 하고 또 빠른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포식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잠자리도 잡아먹힙니다. 잠자리와 나비의 비행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잠자리는 마치 제잘제잘 떠드는 아이 같아요. 나비는 춤을 추면서 딱 날아가는 시인 같아요. 품격이 다르죠. 그래서 잠자리 좋아하지만 잠자리 약간 촐랑촐랑 막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나비처럼 정말 나비처럼 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날개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비는요 날개 4개가 연동돼서 4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같이 그러니까 출렁출렁 가는데 그러니까 물결 치는 듯이 부드러운 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의 여유가 보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4개의 날개가 다 각기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덕분에 급격하게 방향도 전환할 수 있고 호버링도 할 수 있고 또 급가속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작은 드론이 드론이 움직일 때 짧게 막 끊기게 움직이잖아요. 막 경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에요. 사실 4개의 날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사냥의 장점이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경박하게 철랑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비보다 훨씬 더 사냥에는 이익입니다. 거기다가 날개뿐만 아니라 근육도 달라요. 나비는 어떻게 하냐면 간접 비행근이라 가지고 날개를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가슴으로 움직여요. 가슴으로 움직이면 가슴의 움직임이 날개에 전달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덜 민첩하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여기 날개 통해서 에너지 효율은 높고 이제 부드럽게 움직여요. 잠자리는 직접 비행근이에요. 근육이 직접 이 날개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직접 조절해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밀한 비행 조작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잠자리는 마치 드론처럼 이리저리 툭툭 튀고 갑자기 멈추고 방향을 잘 바꾸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해 보이고 산만해 보여요. 통제는 잘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산만해 보이는 거죠. 근데 나비는 덜 정교하지만 리듬감 있게 날고 아주 자유롭고 우아하게 보이는 겁니다. 잠자리가 다른 곤충에 비해 우월한 점은 무엇인가요? 많죠. 일단 최고의 수준의 비행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날개를 독립적으로 조작하다 보니까 호버링, 후진, 회전, 급가속이 가능하죠. 뛰어난 가동성이 있어요. 날개짓 빈도가요 낮아요. 잠자리는요 1초에 20에서 30번 이상 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르츠를 치면 20에서 30헤르츠예요. 헤르츠가 낮으니까 어떻게 해요? 효율과 제어력은 높은 거예요. 덜 힘을 쓰니까. 나비는 더 낮아요. 5에서 12Hz 하니까 팔랑팔랑 난단 말이에요. 근데 풍뎅이 있잖아요. 풍뎅이는 30Hz에서 100Hz예요. 아니 나비가 5에서 12, 잠자리가 20에서 30. 그런데 풍뎅이는 30에서 100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기와 파리도 잘 날잖아요.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합니다. 하지만 모기와 파리는 호버링을 하지 못해요. 또 잠자리는 최고 수준의 그 복합 시야를 갖고 있다잖아요. 거대한 복합안이 있어서 초당 수백 장의 이미지를 처리하고 움직이는 먹잇감을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UV, 자외선과 편광도 감지해요. 나비도 시야는 넓어요. 시야도 넓지만 잠자리만큼 정밀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또 뭐 비교할까? 사냥률. 사냥 성공률이 95%에 달한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빨리 나르는 곤충을 잡는 사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계가 먹잇감의 또 방향을 미리 계산해서 미래 위치를 예측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다리에는 가시가 있어서 낚아채고 놓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곤충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곤충은요. 미리 자리를 예측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연히 만나거나 다른 먹잇감과 부딪혀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처럼 사냥을 나서는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다 신경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시각에 들어오면 얼른 판단해서 비행 조작의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러니까 실험도 해봤어요. 잠자리가 먹이를 인식한 뒤 방향 전환할 때 얼마나 걸릴까 그 실험을 해봤더니 몇 밀리초예요. 밀리초면 1000분의 1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신경회로를 가진 척추 동물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 뭐 치타, 사자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뇌와 복잡한 신경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잠자리는 그 정도의 뇌나 신경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신경 반응 속도를 보인다는 건 다른 동물, 다른 곤충들이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점인 거죠. 근데 보면 진화적으로 완성된 디자인이에요. 봐요. 3억 년 전에 석탄계에 살았던 잠자리나 지금 잠자리나 크기는 줄었지만 형태는 똑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이미 3억 년 전에 진화적으로 그 구조가 완성됐던 뜻이에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잠자리들 보면 엄청난 잠자리들이 막 한꺼번에 날아다니잖아요. 공중에서 군집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부딪힐까? 여러 개의 잠자리들이 날아서 충돌이 거의 없는데요. 이는 그 높은 공간 인식 능력이 있고 정교한 조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의 군집 비행을 보고서 드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군집 드론 연구에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드론 수천 개 띄어가지고선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잠자리에게 배운 겁니다. 잠자리의 특이한 눈 구조는 진화된 건가요? 창조된 건가요? 그 창조론자들은 창조됐다고 이야기하고 진화론자들은 진화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은 여기 안 올 테니까 내가 대신 창조론자 이야기를 해준다면 창조론자들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잠자리의 눈은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눈이 우연히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게 말이 돼? 그럴 리가 없지. 이건 창조주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눈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분들의 아주 좋은 믿음을 존중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리의 복합 눈은요, 이미 5억 4,100만 년 전에 살았던 삼엽충 때 이미 있었어요. 매우 오래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리가 생기기 한 2억 5천만 년 전에도 이미 잠자리의 눈과 같은 복합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곤충의 조상은 원래부터 단순한 빛을 감지하는 기관을 가졌는데 이게 점점 정교해지면서 지금의 잠자리의 복합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합안 진화의 정점에 잠자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잇감을 잡아야 한다는 어떤 생존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각체계가 특히 발달한 겁니다. 잘 봐요. 새나 맹금류도요. 뛰어난 시력을 가졌어요. 근데 복합안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단일안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좋은 눈이었다면 잠자리나 사람이나 창조주 똑같은 눈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눈과 잠자리의 눈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시작했지만 같은 기능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수렴 진화라고 그래요. 수렴 진화라는 것은 각기 다른 기원에서 똑같이 누군 날개가 되고 새의 날개, 그다음에 박쥐의 날개, 곤충의 날개, 익룡의 날개 다 다른 데서 시작해서 똑같은 날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눈도 다른 데서 시작해서 같은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수렴 진화의 명확한 증거죠. 그러니까 현대 생물학에서는 잠자리의 눈은 수억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화한 고도로 발달한 감각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성과 효율성을 갖춘 진화의 정점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무엇인가요? 하하,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를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짐작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뭐가 있었겠지. 첫 번째 생명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있었던 최초의 생명체의 조상을, 공통조상을 우리는 루카라고 부릅니다. LUCA예요.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그러니까 궁극적인 아주 공통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보통 루카라고 부릅니다. 무슨 왜 루카 그러면 스타워즈 뭐 이런 느낌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좋아요. 이 루카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 그러니까 박테리아, 고세균, 우리 같은 진핵생물의 궁극적인 공통의 조상이에요. 단 한 개의 세포였을 거예요. 하지만 루카가 최초의 세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전에도 다른 생명이 생겼죠. 사라졌어. 또 생겼다 사라졌어. 근데 그 후손을 남긴 최초의 생명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최초의 조상을 루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했을 텐데 다른 생명체는 다 사라지고 루카만 하나의 생명체에서 나머지 지금에 있는 모든 지구의 생명체가 생겼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생명체일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루카는 기름막으로 둘러싸인 단세포 생물이었을 거예요. 왜? 간단해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DNA 대신 RNA가 들어있습니다. 복잡해요. 왜?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 되잖아요. 근데 DNA를 RNA를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해. 또 RNA에서 DNA가 RNA에서 단백질 순서대로 정보가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DNA에서 RNA를 전사할 때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또 RNA에서 단백질로 이걸 해석할 때도 단백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인 건 처음엔 뭐가 있었을까? 그냥 찾아냈어요. 작은 RNA 조각이 있는데 RNA 조각은 DNA처럼 유전 정보도 갖고 있고 단백질처럼 자르고 붙이는 효소 작용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는 RNA를 갖고 있었겠구나. 기름주머니 안에 작은 RNA가 들어있어. 이게 최초의 생명체 루카일 거야. 근데 어디 있었을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바다 깊숙한 곳에 보면 열수 분출구가 있습니다. 그 열수 분출구에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살았겠지. 뭘 갖고 어떤 대사를 했을까? 거기는 황화수소, 철 같은 물질이 있었어. 이런 걸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했을 거야라고 우리는 루카를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번째 대멸종의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대멸종이 뭘까부터 얘기하게 되는데요. 뭐 멸종은 늘상에 있는 거잖아요. 대멸종이란 건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얼마큼 짧냐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짧다고? 짧은 거예요. 지구 역사상에. 그러니까 수십만, 수백만 년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 지구에 걸쳐서 다양한 생물굴에서 지구 생물종의 한 70%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동시에 사라지는 현상을 대멸종이라고 그럽니다. 대멸종이 있으면 또 대멸종이 아닌 멸종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고 배경멸종이라고 그래요. 배경멸종은 그냥 누가나 사라지면 그 자리에 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매년 100만 종당, 100만 개의 종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의 속도의 멸종을 배경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의 90%는 배경멸종으로 사라졌어요. 10%가 대멸종으로 사라진 거죠. 첫 번째 대멸종은 고생대에 보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되거든요. 첫 번째 캄브리아기 지나가고 두 번째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 사이에 첫 번째 대멸종이 있었어요. 이때는 전체 지구가요 얼음덩어리가 돼요. 얼음덩어리 된다는 뜻은 뭐예요? 해수면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빗물이 다 바다로 갔어야 되는데 육지가 얼음으로 덮였어. 그러니까 그 얼음물의 양만큼은 바다로 가지 못했겠죠. 바다에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 생명체의 95%는 깊이 200m의 얕은 바다에 살아요.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깊이 200m가 있었는데 깊이가 만약에 100m로 낮아졌다. 그만큼 서식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다에 살고 있던 생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당시에는 육상에는 생명도 없었어.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다 생명의 85%가 멸종돼 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대멸종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잖아요. 실루리아기 대봉기 오고 대봉기와 석탄기 사이에 또 한 번 대멸종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나무가 큰 나무는 아니지만 대봉기에는 육상에 나무들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양서류도 있고 막 그랬을 때요. 예전에는 육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육상의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동물도 막 똥도 놓고 식물이 어떻게 자꾸 뿌리를 뻗치면서 흙이 암석이 점점 부스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흙이 바다로 내려오겠죠. 내려올 때 육상에 있는 유기 양분들, 동물의 시체, 식물의 시체, 미생물도 같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부영양화가 되죠. 영양분이 너무 많아져요. 요즘 바다에 그런 거 생기잖아요. 녹조현상, 뭐 적조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왜 문제되냐면 걔네가 조류가 쫙 위에 차면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햇빛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닷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대봉기에는 주로 바닷속에 살던 생명체들이 많이 멸종합니다. 갑주어가 이때 전멸하고 또 산호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가장 큰 대멸종은 세 번째 대멸종입니다.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그 마지막에 페름기거든요. 고생대의 마지막에 페름기, 중생대의 첫 번째가 트라이아스기인데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중간에 멸종이에요. 이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대륙이 합쳐져서 판게아가 만들어집니다. 판게아가 만들어지는데 왜 생명체가 멸종하는데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랑 딱 붙은 데 생각해봐요. 붙기 전에 뭐였겠어요? 그건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이자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이었잖아요. 살기 좋은 해안선이 줄어든 거예요. 원래 해안선은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대륙 내부는 주로 사막이 있잖아요.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이 늘어나. 그러니까 생명체 살기 어려워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고생대 말에는 지금 산소 농도가 21%예요. 근데 고생대 말에는 산소 농도가 33%까지 높아졌어요. 그 당시 동물들은 뭐 천국이었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또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투과가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살았던 곤충 있죠. 메가네오라. 날개 펼치면 70cm. 그 다음에 지네같이 생긴 동물들 있잖아요. 그게 뭐 길이가 뭐 3m 막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32, 3%에 달했던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도 아직 20%까지 떨어지니까 살 수가 없죠. 설상 가상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화산이 터집니다. 시베리안 트랩이라 가지고 시베리아 보면 현무암 덩어리가 제주도 가면 까만 돌 보잖아요. 그 화산암이잖아요. 시베리아에 있는 현무암 덩어리가 크기가 유럽만큼 커요. 두께가 얇은 것은 400m, 두꺼운 것은 3km.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가 1947m예요. 그러니까 대충 퉁쳐서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만큼 큰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겠어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에서 뭐 나와요? 왜 일단 화산재 때문에 햇빛 가리고 햇빛 가리면 추워지고 광합성하지 못하죠. 일단 잔뜩 죽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화산재 가라앉아도 화산에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막 이런 게 나와요. 다 산성가스예요.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내려. 토양도 산성화되고 해양도 산성화돼. 생명도 못 살겠어. 거기다 이산화탄소는 또 뭐야? 요번에 또 온실가스예요. 또 지구는 또 더워져. 이런 게 겹치는 거예요. 판기아가 만들어져서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어 사막은 늘어나 산소 농도는 떨어져 화산 터지면서 온갖 일이 일어나면서 육상과 해양의 모든 생명체들이 사라집니다. 이때 무려 95%의 생명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생대라고 불리면 안 돼요. 살던 생명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해서 중생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생대가 시작한 첫 번째가 트라이아스기예요. 트라이아스기도 말년에는 판기아가 붙었던 판기아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엄청난 또 화산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산 터지니까 고생대 그 시베리안 트랩 만들 때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에 나중에 이산화탄소 막 늘어나면서 기후는 막 더워지고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그러면서 대형 파충류들이 왕창 사라지고 해양 생물도 왕창 사라지고 덕분에 이때 드디어 공룡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공룡시대는 주로 쥐라기하고 백악기거든요. 백악기 잘 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지름 10km짜리 소행성이 충돌해요. 10km면 에베레스트산보다 높은 거예요. 에베레스트산이 9km가 안 되잖아요. 에베레스트산보다 높고 한라산 높이의 5배쯤 되는 거대한 운석이 시속 7만 km 속도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꽝 충돌합니다. 그때 충격으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면서요. 단 30분 안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공룡들은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 충격으로 지진 나고 지진의 여파로 화산 터지면서 그 이전의 멸종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대멸종도 짧게 보면 한 30만 년, 길게 보면 한 50만 년 정도 걸쳐서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대멸종이 끝났을 때는 육상에서는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들은 싹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쥐만한 크기로 살아남아 있었던 포유류들이 무주 공산이 되니까 드디어 자기 시대가 돼서 점점 몸집을 키우게 되죠. 그게 바로 신생대입니다. 우리가 신생대에 살고 있는 거죠. 현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은 100%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멸종하는 거예요. 인류는 100% 멸종됩니다. 이제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느 속도로 멸종될까가 문제일 뿐이지 멸종은 당연히 되는 거죠. 멸종이 안 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은 대략 1950년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1950년부터냐면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1950년 이전 지층과 이후 지층은 완전히 달라요. 전 세계 모든 땅에서 방사선이 검출됩니다. 하루 핵실험을 해서 어디서나 방사선이 검출되는 거예요. 또 어디서나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또 생물학적 특징도 있어야 되거든요. 전 세계 모든 땅에서 닭뼈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전혀 1950년부터는 새로운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은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예요. 보통 대멸종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대륙이 이동한다든지 소행성이 충돌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륙 이동은 우리 여섯 번째 대멸종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대륙 이동은 뭐 억년 단위로 걸리는데 지금 뭐 우리는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소행성 충돌 이거는 다 막을 수 있어요. 천문연구원이 하나씩 다 운석들 소행성들 점검하고 있어요. 다 오면 부숴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는 화산 폭발이에요. 화산 폭발은 대책이 없어요.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근데 화산 폭발 대책도 없는 걸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나 하잖아요. 화산 폭발을 하면 대책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번째 대멸종은 왜 일어날까? 기후가 변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면서 어떻게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죠. 농업은 파괴되고 있고 기후 난민 생기고 식량과 수자원의 위기가 생깁니다. 또 다양성이 붕괴되면서 질병은 확산되고 있고 식량망은 붕괴가 되죠. 근데 결국에 뭐냐면 6번째 대멸종은 인간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기후를 바꾸고 있고 인간 스스로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인간 스스로 식량망을 붕괴시키고 있는 거죠. 현재 생물 멸종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 보면 원래 배경 멸종이 100만 종당 1년에 한 종 사라지는 거라 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100배에서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만약에 6번째 대멸종은 얼마나 걸릴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짧으면 500년, 길면 1000년 걸린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때도 야, 1000년은 좀 터무니없이 긴 것 같고 500년은 말이야. 과학자들이 시민들 겁들로 너 짧게 잡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요즘 기온 변하는 거 보면 500년이 아니라 한 150년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그 망할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충분히 과학과 기술로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뭐 사라지는 멸종보다는요, 문명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생존자 집단만 남는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일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발생된 문제잖아요. 6번째 대멸종은.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인간만 변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화산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우린 대책이 없는데 인간 때문에 생기는 6번째 대멸종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우리만 변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를 6번째 대멸종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이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의성의 산불 확 났잖아요. 바닷물 온도 오르고 기온 오르고 이산화탄소 올라가잖아요. 의성의 산불이 나니까 이런 주류의 한 2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한국 산불 대응하가 기후위기 탓이야? 아니야. 그 산림청 공무원들이 이 새끼들이 잘못했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홍 교수님 쪽의 지장입니다. 근데 보면 이런 때 보면요, 이런 거에 좋아요가 많아요.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 우리 해결을 하지 못해. 그때 누군가 탓을 하고 싶어. 아유, 산림청 공무원들이 일을 멋대로 해서 그렇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쪽의 과학자들은 아니야, 이번 대형 산불이 끝이 아니거든. 앞으로 이런 거 반복적으로 일어날 재앙이야. 이번 산불은 기후 위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아주 커라고 주장해요. 이 부분은 최 교수님이 주로 주장하세요. 홍 교수님, 최 교수님 내가 차마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최 교수님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과학 생태학자예요. 여러분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분 내가 존경하는 분이 그분 말이니까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떤 게 과학적인 태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불이 막 났을 때 우리나라만 산불 난 게 아니었거든요. 동시에요. 그때 일본도 엄청난 산불이 나고 있었어요. 산림청이 탓이면 뭐 일본도 우리나라 산림청이 뭐 일본도 관리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제목이 뭐예요? 2025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과 한국에 난 산불은 있잖아. 인간에 의해서 드라이브된 이 기후 위기로 더 강화됐을 가능성이 훨씬 커라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 영국 사람, 스페인 사람,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충 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는 뭐 때문이야?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학 논문을 보고도 이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야. 이거 산림청 공무원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고 그런 태도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바닷물이요. 정말로 기후가 정말로 많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프 보세요. 7월부터 6월까지니까 1년 내내잖아요. 1850년부터 1900년까지 평균을 내서 평균 온도를 제로로 하고 그때부터 몇 도 더 올라가냐를 막자 한 거예요. 올해 1.5도에서 막자, 2도에서 막자 이런 말 많이 했죠. 2016년에는 2도에서 막자 그랬어요. 원래 2도가 맞아요. 2도까지 온도가 서서히 오르다가 2도가 되면 확 오르기 시작합니다. 2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2도가 되면 만년설과 빙하가 지나치게 많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반사돼서 날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햇빛이. 2016년에 2.0도에서 막자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에 모여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2도가 맞아요. 온도는 서서히 옵니다. 2도가 되면 확 올라요. 2도에 무슨 일이 있는데 2도가 되면 만년설과 빙하가 많이 녹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햇빛이 만년설과 빙하에 충돌해서 반대에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햇빛
에너지가 그냥 땅으로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 그 온도가 막 오를 수밖에 없다고. 2도에서 막으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좋아, 2도 좋아. 근데 2도에서 막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아, 그럼 안 되잖아. 걱정이 되니까 이듬해 2017년에 영종도에서 모여서 야, 산업화 이후에 1.5도에서 막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미 1.5도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1.5도선 밑에 있는 게 한 번도 없어. 이미 1.64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경고하던 과학자들은 왜 가만히 있는데? 그 사이에 한 7, 8년 사이에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아, 이제 1.5도 안 먹으면 1.6도, 1.7도, 1.8도에서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왜?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어요. 그 기술을 쓰고 있지 않을 뿐인 거지. 우리가 의지가 없을 뿐이지 충분히 기술이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산화탄소 양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0일, 100일, 200일, 300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 농도를 갖다가 1960년부터 쭉 최근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림에서 오렌지색 부분이 2025년 부분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빨간색 부분이 430ppm 이상인 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에 200ppm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할 때 한 350ppm 됐다 그러고 요즘 400ppm 됐다 그랬거든요. 올해 드디어 430ppm이 넘어선 거예요. 증가하는 속도가 계속 여전히 크게 줄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한 경고를 가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어요. 대멸종의 핵심 지표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WWF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야생동물 기금이라는 데인데요. 1970년부터 야생 척추동물, 새를 포함해서 등뼈가 있는 동물의 개체수가 69%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매일 150종에서 200종의 생물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호초, 양서류, 곤충 같은 생태계의 기반 생물군이 우선 붕괴되고 있어요. 에드워드 윌슨, 우리 잘 알잖아요. 통섭이란 말을 만드신 에드워드 윌슨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했어요. 인류는 지구 생물 다양성을 단 100년 만에 끝낼 수도 있다.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폭염과 가뭄, 그 다음에 산불과 홍수 같은 것,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붕괴는 6번째 대멸종의 서막이자 전조 현상입니다. 지구는 지금 임계점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길을 극복하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가 기후 위기 해결의 악재인가요? 악재죠.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탈퇴 결정을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일기 때. 근데 대통령 그러니까 탈퇴 선언을 했어요. 탈퇴했다고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년간의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결국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미국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한 적이 없어. 저번에 탈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기 때도 탈퇴하지 못했지만 선언할 때 탈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번에도 결국 탈퇴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과 태도는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더 악화시키긴 하겠죠. 그러니까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결국 탈퇴 선언만 하고 탈퇴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탈퇴한다는 그 말과 태도만 갖고도 지구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겠죠. 다른 국가들의 기후행동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개발도상 국가들은 기후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선진국에서. 근데 그게 어려워져 버리죠. 오바마 행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 기후 기금, 그린 클라이메트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30억 달러를 약속했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중단해버린 적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적응과 완화 노력에 큰 차질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공동 대응이 아주 절실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하필 이때 파리 기후협정에 탈퇴 선언을 한다는 것은 지구 전체의 기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기후위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죠. 저는 트럼프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석유는 공룡 시체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터무니없는 말이죠. 정말로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석유는 공룡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석유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해성 퇴적층에서 만들어져요. 해성이 뭐예요? 바다에서 만들어진 퇴적층. 근데 공룡이 뭐 바다에 살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는 모르지만
100% 공룡은 아닐 거고 아마도 과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석유의 진짜 주인공은 미생물들일 거예요. 조류, 녹조류, 가일조류, 홍조류 같은 조류 있잖아요. 원생동물, 박테리아 같은 것. 특히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조류가 석유의 진짜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1억에서 5억 년쯤 전에 바다에 살던 미세한 조류와 플랑크톤들이 죽었어요. 그 유기물들의 해저에 쌓였는데 산소 없는 환경에서 얘네들이 분해가 된 거예요. 그때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도 높은 환경에서 수백만 년 동안 놓이다 보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화학 반응이 어떤 거냐면 열분해 작용, 또 석유화 작용 이런 게 있으면서 유기물이 석유와 천연가스로 변한 거죠. 그런데 왜 공룡 시체라고 이런 말이 널리 퍼졌을까요? 공룡은 옛날에 멀쩡한 생물이잖아. 근데 석유도 옛날 어디서 나오지 않았을까? 괜히 석유하고 공룡이 뭐 이미지가 맞았던 것 같아요. 석유는 공룡의 시체가 아니라 고대 바닷속 미생물의 유해가 수천만 년에 걸쳐서 분해되고 변형되어 만들어진 화석 연료입니다. 여기까지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석유는 언제쯤 고갈될까요? 석유가 언제 고갈될 거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석유의 생산 정점은 예측할 수 있어요. 석유가 떨어질 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석유를 언제까지 만들까를 예측할 수는 있죠. 전 세계에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약 1조 7천억에서 2조 배럴쯤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1억 배럴을 쓰고 있어요. 얘기 뭐냐면 지금같이 쓰더라도 50에서 60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늘어나. 왜 늘어나요? 새로운 매장지가 발견되고 있거든. 옛날 기술은 도저히 퍼낼 수 없는 석유도 퍼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만약에 새로 찾았어. 근데 땅속에 있지만 너무 깊이 있거나 정제 비용이 너무나 크게 들거나 딴 게 많이 섞여 있어서 또 환경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옛날에 한때 있잖아요. 뭐 무슨 석유가 끝난다래. 셰일 오일, 타르 샌드 있잖아. 이거 문제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셰일 오일 누가 쓰나요? 값이 막 비싸지니까, 생산비 비싸지니까 셰일 오일이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것도 또 환경 파괴가 심해져가지고 사실 셰일 오일이나 타르 샌드는 가격이나 환경 파괴 때문에 사실상 사용 불가 자원이 돼버렸습니다. IAEA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기구가 있죠. 북한의 원자력 때문에 우리 잘 맨날 뉴스에 나오는 기구예요. 이게 국제 에너지 기구예요. 얘가 2023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내용이 이거예요. 석유 수요는 2030년 중반에 피크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피크를 찍었는데 더 이상 생산이 늘을 리는 없죠. 팔 데가 없는데. 왜 줄어들면 덜 생기겠죠. 왜 줄어들 거냐? 전기차 확산이 제일 큽니다. 전기차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기후 규제가 강화되고 또 탈탄소 정책이 확산되면서 석유는 생산량이 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없어서 생산을 주는 게 아니라 생산의 수요가 없어서 줄어든 거예요. 석유는 땅속에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수요 기반 고갈이 먼저 올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기구는 예측하고 있는 거죠.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석유 매립지가 생겨날 수도 있나요? 거의 없어요. 억지로 한번 찾아보자면 기후가 변하면서 새로운 석유 매장지가 노출될 수 있죠. 그 탐사 가능해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툰드라 지역인데 막 얼음에 얼어 있었는데 녹았더니 땅이 보이네. 또 팔 수도 있게 됐어.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매장지가 노출될 수 있지만 새로운 석유가 더 생기는 건 아니죠. 지구온난화는 석유 생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묻혀있던 석유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뿐입니다. 기후가 변하면 얼음이 녹고 땅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접근이 불가능했던 석유, 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와 채굴이 가능해지겠죠. 대표적인 것이 북극해의 대륙붕들, 러시아 북극권, 야말반도, 시베리아, 그린란드 남부 이런 데가 조금 가능해지고 캄차카해 이런 데도 좀 가능해지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큰 기대를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북극의 석유는요, 접근과 채굴이 매우 어려워요. 아주 추워. 누가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 결빙해 얼었다 녹았다 한단 말이에요. 이 운반도 쉽지 않아요. 또 장비의 한계도 있습니다. 추운 데는 잘 안 되잖아요. 또 환경 리스크도 너무 커요. 거기서 한번 기름 새 나갔다. 북극권에서 기름이 유출돼 버렸다. 그 보건 불가 수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인류가 석유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과학이 발전하면이 아니라 이미 과학은 석유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단계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왜 안 하냐? 경제성, 속도, 에너지 효율에서 지금 석유를 사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인공석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를 고온 고압으로 석유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피셔 트롭시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어요. 이미 1920년대에 독일에서 개발한
공정입니다. 석탄과 가스를 고온고압화해서 꽉 그 촉매를 넣어서 반응을 하면요, 인공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방식으로 석유를 만들어 썼습니다. 왜? 독일에 석유를 안 팔아. 어떻게? 독일이 이 방식으로 화학적으로 석유를 만들어 썼던 거죠. 오늘날에도 셰일가스나 가스를 석탄을 이용해서 하는 뭐 GTL, CTL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거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류 기반 바이오매스, 바이오석유라는 게 있어요. 바다에 사는 조류들이 있잖아요. 그 아주 작은 미세 조류죠. 미세 조류가 광합성으로 지방질을 생성해요. 이 지방을 추출해가지고 디젤이나 제트 연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탄소 중립적입니다. 적은 땅과 물로만도 생산이 가능해요. 실제로 미국의 엑선 모빌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하고 있고, 신텍틱 제노믹스도라고 하는 과학회사도 이걸 막 하고 있어요. 또 유럽도 해요. 유럽에 알게놀 바이오퓨얼스라고 하는 회사도 이거 합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왜 안 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대량 생산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석유를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니까 안 한 겁니다. 또 제일 더 이상적인 게 뭐냐면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해가지고 석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최고죠. 이산화탄소 문제도 줄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인공 광합성을 통해서 촉매 반응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겁니다. 캐나다의 카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있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갖고 합성 연료, 메탄올, 에탄올 만들어요. 스위스의 클라이밍 웍스라는 회사하고 ETH 쭈리 공대에서도 공기 중 CO2를 가지고서 메탄올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의 MIT, 칼텍 같은 데서도 전기화학 촉매를 이용해서 탄화수소를 생성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석유를, 이게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쓴다면 모를까, 석유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주 다른 행성에서도 석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일단 지구에서만 석유가 가능할까? 석유는 왜 생겨요? 유기물, 주로 해양 미생물이 충분히 퇴적돼야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물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 없는 환경에서 수백만 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수억 년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하고 퇴적 환경이 유지되고 판 구조 같은 지질 활동의 활발한 행성, 지구처럼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행성은 태양계 안에는 지구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가 아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외계 행성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라고 있어요. 태양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달이에요. 근데 여기는 탄화수소로 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생물학적인 석유 유사체가 이미 있는 거예요. 또 목성의 달 유로파가 있는데 여기 유기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화성에는 메탄이 막 보이고 있거든요. 메탄이 보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생물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지질작용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석유 존재는 뭐 확인되지 않았죠. 우리 화성은 많이 가봤거든. 금성은 생명체 흔적이 없어. 일단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없었을 거예요. 퇴적 환경도 없어요. 금성은 석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태양계 안에서는 지구형 석유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과연 외계 문명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밖에 없죠.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N은 R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L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L이에요. 수십억 개의 생명 가능한 행성이 우리 은하에만 최소한 수십억 개, 재계산을 하면 수백억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한번 그것을 해보세요. 저는 약간 보수적에서 수백억 개 하는데, 저 해픈 친구들은 뭐 조 단위로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 안에만 3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 은하 안에만. 근데 이런 은하가 적어도 한 3천억 개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 안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정도의 별은 지구형 행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약 600억 개의 생명 가능 행성이 우리 은하에 최소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2013년에 연구한 따르면 지구 크기의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할 확률은 약 22%라고 했거든요. 그 22% 가운데 0.01%만, 만분지 1에만 지적 생명체가 있다.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다 해도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우리 은하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외계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우주에 우리만 있을 확률은 0에 수렴해. 그러니까 외계인 있을 확률은 뭐예요? 1에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계인은 100% 있다. 멍청한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만큼 똑똑한 외계인이 100% 있다고 봐야죠. 인류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뭐냐면 페르미 역설이라고 그래요. 아니 외계 문명이 그렇게 흔하다면서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외계인과 만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희귀한 지구 가설이에요. 생명 발생이 극도로 희귀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 우리 믿지 않죠. 두 번째가 이제 대멸종 필터 이론이에요. 고도의 문명이 있었는데 얘네가 스스로 망해버렸어. 핵전쟁, 기후민주기, AI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기술 간극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 간극 이론은 뭐냐면 우리하고 교신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신할 수 있는 라디오 기술이 생겼을 때는 걔네가 없었고 걔네가 있을 때 우리 망했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별로 중요한 이론은 아니에요. 또 침묵하는 우주. 외계 문명이 서로 조용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거. 서로 우리가 있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거리와 한계입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신호가 희미하고 아직 탐지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왜 이렇게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지. 왜? 우주가 이렇게 크잖아. 우리가 외계인을 왜 못 만나? 마찬가지로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이야가 과학자의 답이에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계인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영화나 소설처럼 외계 문명이 지구를 침공할 확률은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거리예요. 방금 얘기했던 건데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에요. 8분 19초가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이에요. 빛의 속도로 1.3초밖에 안 걸려요. 1.3초밖에 안 걸린 달을 돌아본 사람이 27명, 내려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성, 누가 봐요? 화성 아무도 못 가봤죠. 3분 2초밖에 안 걸리도 못 가봤어요. 태양 8분 19초인데 못 가봤어요. 근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까지는 가야 외계인을 만날 거 아니에요.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빛의 속도로 4년 한 3개월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 먼 거야. 빛의 속도는 그만큼 걸린단 말이에요. 아폴로 11호로 가면요 75만 년 걸려요. 시간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지구에서 가장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 근처의 행성까지 그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돼. 거기에 우리가 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외계인이 있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수 없어요. 나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기 지구에 가서 신사임당에서 카메라를 2개 훔쳐오겠습니다. 뽑아줄 리가 없어요. 그럼 자기네 행성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그러니까 거리와 에너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목적이 없어요. 여기를 왜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지구에 왜 올까요? 어떤 자원을 가지려고. 침공의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공의 목적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자기 행성에서 해결하는 게 쉽지 굳이 지구까지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기술을 가진 문명이라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 비폭력적인 방법도 갖고 있을 거예요. 진짜 고등 문명이라면 정복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관찰하거나 무관심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문명을 우주에까지 확장한 종족이라면 굳이 지구 같은 것에 이런 하찮은 것을 욕심낼 이유가 없겠죠. 우주에서 지구 인류 문명의 수준은 높은 편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주에서 문명을 어느 정도로 규정을 해볼까? 그러니까 카다셰프라는 척도가 있어요. 1964년에 러시아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카다셰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1형 문명, 2형 문명, 3형 문명이 있습니다. 1형 문명은 자기 행성의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이 1형 문명이에요. 우리는 아니죠. 아직 인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형 문명은 자기의 항성,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문명이에요. 인간은 태양을 아직 다 못하잖아요. 지구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3형 문명은 은하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이에요. 그럼 SF에 나오는 거죠. 지구는 1형, 2형, 3형에서 1형에도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현재 인류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카다셰프의 기준에 따르면 1형도 못 나오고 0.72형쯤 되는 문명이라고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술 수준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꽤 기술 수준이 있잖아요. DNA를 해독했죠. AI도 갖고 있죠. 양자 컴퓨터, 우주 탐사, 유전자 조작, 핵에너지, 지구 환경을 개조하고 있어요. 요 정도 하고 있고 우주 탐사는 아직 태양계 안팎에 머물고 있고 지속 가능성도 되게 불안하죠. 기후위기 있고 자원 고갈, 핵위협들이 있어요. 행성 단위의 협력도 안 돼요. 행성 안에서도 국가 간 경쟁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구 문명은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 하지만 스스로 해칠 수도 있는 아주 문명의 초기 단계 0.72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인류는 생물학적인 진화와 기술 발전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도 독보적인 문명이죠. 하지만 우주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아직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0단계 문명에 가깝다. 우리는 아직 자기 행성 하나도 완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과
행성 외에 확장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한참 더 발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린 좀 더 많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인류는 어떻게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켰나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 수준이 낮긴 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잖아요. 인류 문명의 빠른 발전은 문화의 축적과 전파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 하나를 깎는데요. 구석기를 만드는데 100만 년이 걸렸어. 제대로 된 석기를 만들 때, 전국 선사 박물관 있는 돌도끼 만들 때, 만들기 시작해서 그 기술이 애슐리안 석기 만들 때까지 100만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요, 10년이면 바뀌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이건 뭐냐? 인간만이 가진 지식의 축적 수단,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고 협력하는 능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와 언어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어요. 이때부터 더 큰 뇌, 복잡한 언어를 갖게 됐습니다.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조상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은 안 그래요. 어떤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끝인 거예요. 어미의 지식이 새끼한테 가지 않는데 우린 수십 세대의 앞 사람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회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냥, 농사, 도시건설, 과학혁신 모두 다 협동이 전제된 행동입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법, 신, 제도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만 명 규모의 사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여러분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상상된 질서를 공유하는 능력이 인간의 문명을 이끄는 열쇠다. 상상된 질서라는 거예요. 그 기술에 축적됐죠. 저 돌도끼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내연기관, 컴퓨터, AI까지 앞서 청취 위에 피라미드처럼 쫙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늘 새로 시작하지만 인간은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농업혁명. 10,000년 전에 일어난 농업혁명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갑자기 4도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사람은 수렵과 채취에서 벗어나서 잉여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됐죠. 그때는 그날 잡아서 그날 먹어야 됐어요. 저장도 못하는데 이제는 곡식은 저장을 가능하게 되고 잉여물이 있으니까 계급이 분화됩니다. 도시, 계급, 전문직, 정치인, 지식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생존 외에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자를 드디어 발명하게 되죠. 천문학도 발생하고 행정, 무역, 전쟁, 종교로 확장되는 겁니다. 지식의 매체도 계속 변해요. 근데 겨우 몇 천 전에 문자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쇄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보다도 더 빠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진화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명은 더 빨리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 70%를 덮은 물은 어디서 온 건가요? 물은 원래 지구 안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될 때 해성, 소행성, 가스먼지들이 다 충돌해서 이제는 지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때 수소와 산소가 포함된 광물들도 같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 광물들이 멘틀 속에, 부글부글 끓는 멘틀 속에 갇혀 있다가 화산 활동과 지각 운동을 통해서 증기 형태로 지각 바깥으로 방출된 거예요. 그리고 대기가 응축하면서 바다가 형성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도 일부 화산에서는 수증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화산 가스의 90%가 수증기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주에서 날아온 겁니다. 나중에 우주에서 날아온 물들이 있는 거예요. 초기에 있던 물들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구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초기의 물들은 증발됐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후 수억 년 동안 물을 포함한 해성, 소행성,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바다에 물을 공급하게 됐을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소행성에 있는 수소의 동위원소 비율 있잖아요. 왜 수소도 중성자가 없는 핵만 있는 일자리, 질량수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 2자리가 있잖아요. 중성자 수가 하나 들어있는. 그게 그 소행성에 있는 수소 원자의 동위원소 비율이 바닷물과 비슷해요. 이걸 보고선 아무래도 소행성도 왔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지구 멘틀 아래에도 지구 표면 바닷물의 2~3배 정도가 물이 있겠죠. 고압강물 구조 안에서 갇혀 있을 존재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바닷물보다 2~3배 정도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물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아니면 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구보다 물이 많이 존재하는 행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높죠. 지구의 물이 약 14억 입방킬로미터예요. 14억 킬로미터 삼승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 전체 질량의 0.02%입니다.
그러니까 10,000분의 2쯤 되겠죠. 근데 깊이는 지구의 지름이 12,800km예요. 바닷물의 평균 깊이는 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 발라져 있는 거예요. 농구공에다 비닐랩을 한 바퀴 감아봐요. 지구가 농구공이라고 한다면 바닷물의 평균 깊이는 비닐랩 한 장보다도 얇은 거예요. 대부분 표면에 존재하고 고체 핵과 멘틀 속에도 일부 있겠죠. 근데 유로파는 어디냐면 목성의 달이에요. 유로파는 표면 아래 바다가 있거든요. 바닷물 깊이가 100km쯤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있는 거예요. 깊이가 바다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는 거잖아요. 지구보다 약 1.5배쯤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금물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 과학자들이 기대하고 있죠.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달입니다. 목성의 달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자기장도 갖고 있어요. 자기장이 갖고 있다는 거 뭐예요? 태양풍을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바다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얼음 지각이 있는데 얼음 지각 깊은 곳에 층상 바다가 있을 거예요.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바다가 있는데 아마 지구의 물보다 2배에서 4배 정도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칼리스토도 또 목성의 커다란 달이에요. 이건 칼리스토는 얼음과 암석이 막 뭉쳐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깊은 내부 안에는 바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또 엔셀라두스는 또 토성의 달입니다. 토성의 달인데 과학자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에요. 혹시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구보다는 적지만 액체 상태로 노출된 바다가 있어요. 여태까지 말했던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다 얼음 밑에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엔셀라두스는 노출된 물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또 타이탄, 태양에서 두 번째 큰 달이자 토성에서 가장 큰 달인 타이탄에는 표면에는 메탄과 에탄으로 된 액체 바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물로 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어쩌면 지구의 바다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진 천체들이 있다는 것은 지구 밖 생명체 탐사에서 이들 위성들이 핵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엔셀라두스, 타이탄 것은 타이탄. 이런 목성과 토성의 달은 우주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멀어서 그렇지 생명체 탐사하기 아주 좋은 것입니다.